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습의 내면화를 좀 깊이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영역 이 사회복지 조사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 진행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이 좀 편하게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편한 정도보다는 좀 부담스럽게 해서 다른 과목에 한 두 개는 더 넘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인간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의 영역과 그리고 발달기초 또 이론기초, 발달기초, 그리고 사회환경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인문의 영역에서는 인간발달 이론을 가지고 두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가 바로 인간발달에 대한 기초 개념 해서 성장이나 성숙이나 학습 또 발달 이런 개념을 하면서 인간발달의 원리가 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게 인간발달 이론에 대한 인간발달의 기여도, 영향력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좀 넓게 확대시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인간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론 1교시 1영역이니까 여러분들 착시하거나 잘못 볼 일은 없겠습니다만 옳지 않은 것은 내서 표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피아제의 이론은 아동의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거틀을 제시했다. 우리는 인지 발달 이론의 태도, 그러면은 스위스에 바로 피아제를 들고 있는데, 피아제와 같은 경우에는 인지 발달 단계를 감각 동작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어서 각각의 단계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단계를 밟으면서 인지 영역이 발달해 가는데 각각의 영역마다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수리적 영역, 인지적 영역에 특히 세부적으로 수리적 또는 과학적 또는 추리적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 일을 하나의 경로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렵게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인지 발달 단계를, 인지 발달의 단계를 다음 줄에 있는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이드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핵심은 심리 내적이죠. 심리 내적 갈등이 무의식의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자, 우리가 노트 정리할 적에 프로이드의 이론은 정신결정론, 무의식결정론, 과거결정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소위 수동적 인간관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심리 역동세계를 할 적에 내적 영역의 문제의 통찰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접근을 1920년대 실천 영역에 들어왔던 프로이드의 정신 역동 또는 정신 분석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무의식 동기라고 있지요. 무의식. 핵심 단어. 여기는 틀릴 리 없을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에릭슨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실천 개입의 지표를 제시해 주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가 암기하는 방법으로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해서 8개의 단계로 발달해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생애 주기, 그것도 일생에 걸친 이런 심리 발달 또는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실천 개입의 지표를 제시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거시적으로 봐서 일생에 걸쳐서 유치원 단계 정도의 남근기라고 설정을 했지만 에릭슨은 그와는 달리 모든 발달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다소 미시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그래서 실천 개입의 지표를 각각의 단계마다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스키너의 이론은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설이지요. 클라이언트의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여기는 한눈에 나와 있네요. 모방학습, 관찰학습, 사회학습이라는 단어는 이건 벤두라가 되겠죠. 벤두라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굳이 복음할 것도 없습니다. 스키너가 나온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더욱이나 1교시 1영역 첫 번째 문제라면 강화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모방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도 나오지만은 또 사회복지 행정론, 실천론에 다 나오는 문제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중요하죠. 역시 하나가 모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답은 4번 모방학습은 반두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 보시면 로저스의 이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로저스의 이론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20세기를 지배했던 제1 또는 제2 심리학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는 달리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 하면서 당사자는 지 잘난 맛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분석적, 소위 수동적 인간관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떠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달라진다는 환경 결정론의 입장이었어요. 그걸 비판한 것이 로저스를 대표로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이죠. 로저스, 메슬로우.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20세기를 지배했던 심리학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새로운 심리학적 접근에서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로저스를 보겠어요. 로저스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여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나와 있죠. 바로 인간의 존엄을 넘어서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자율성.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자기결정의 원리의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로저스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심판적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워커 중심으로 시대했던 전통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로서, 결정자로서, 주재자로서 워커가 존재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워커는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심판자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의 자율성, 주체성에 연결된 설명이 되겠어요. 상담사의 지시적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로저스는 1940년에 비지시적 상담, 또 내담자 중심 상담, 요즘에는 인간 중심 상담이라 하고 우리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라고 합니다만 바로 그것은 바로 1년 전에 제시되었던 1939년에 나왔던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등장한 거였어요. 이게 틀린 거죠. 지시적이 아니라 비지시적. 비지시적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그래서 답은 여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거든 답은 기억번과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번에 틀린 것은 지시적이 아니라 비지시적 상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넘어가 보시면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발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인간 발달이란 큰 테마를 가지고 문제를 쭉 출제를 했는데 이건 인간 발달의 원리를 가지고 출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건 틀린 거죠.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으면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소위 누적성의 원리. 이 누적성의 원리를 에릭슨은 이것을 점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 단계의 발달이 튼실했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튼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전 단계의 발달이 부실했다면 즉 기초가 부실하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고 당연한 규결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이렇게 틀린 거지. 인간 발달에는 일반적 원리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달하는 건 아니다. 즉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달 과정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이 결정적 시기란 단어 자체로도 우리가 출제될 수가 있는데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이 결정적 시기와 같은 건 노렌치의 새끼오리 각인 실험을 통해서 등장하는 건데 우리는 실천 현장에서는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그중에 특히 세 번째 단계인 남근기 우리의 단계로 본다면 유치원 정도에서 성격의 기초는 거의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 시기를 주장했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인간 발달이 중요해요. 그렇죠. 인간의 디벨롭먼트라는 것은 헤르더티와 인바이런먼트,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추부에서 말초로 상체에서 하체의 방향으로 발달한다. 일정 방향, 인간의 모든 발달은 일정 방향성을 갖는다.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큰 근육에서 세부 근육으로, 일반적 기능에서 세분화된 기능으로 이렇게 발달해가는 획일적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 발달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해 갑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프로이드에 앞서서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체계화했던 방어 기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방어 기제는 여기는 구체적 종류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방어 기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뭐예요? 어떤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뭐가? 자하가 자신도 모르게를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에고, 자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에고죠. 에고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핵심 단어죠.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방어 기제를 쓰면 인간답지 못하고 못난 놈이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 병리적 측면으로 봤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이 무의식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수백 개의 방어 기제가 존재를 해요. 수백 개의 방어 기제가 존재.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거.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은 이것도 그냥 분리라고 합니다. 분리. 또는 격리라고도 하죠.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꾸 거기에는 고개를 안 돌리려고 그래. 이런 것은 격리라고.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스스로 의식적으로 무의식 세계에 감춰놓을, 히든식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억압이라고 합니다. 이건 틀린 거죠. 반동형성 참 많습니다. 반동형성. 심리 내면의 어떠한 충동이나 욕구가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못할 때 밖으로는 정반대, 하고 싶은 욕망과는 정반대로 아닌 척하면서 더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더 과장되게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반동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보면 어느 친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 표현을 할 적에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막 침해받은 듯한 이런 칭찬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적에 내면에 사랑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미움도 같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인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들은 변명이죠. 변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변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리화. 이거 틀린 거지. 그다음에 투사가 나와 있네요. 투사, 남 탓으로 돌리기, 책임 전가하기를 투사라고 하는데 자신의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 등을 타인에게 자다 그 원인을 전가하는 것.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기. 이게 바로 여기는 맞는 것.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보상,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 의식적으로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은 억압이라고 합니다. 억압.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심년 내면의 어떠한 욕구나 욕망이 현실화될 수 없다면 그것을 자신의 또 다른 강점을 앞에 내세움으로써 마치 자기가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밖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자기 기만의 방어 기제를 우리가 보상이라고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어깨를 높이고 가슴을 핀 다음에 약간 거만하게 약간 다소 의식적으로 팔자 걸음을 긋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목을 약간 톤을 낮추면서 턱을 당기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을 누가 오늘날 시비를 걸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강점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불만이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신체화라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측면과 생리적 측면이 같이 등장하거든요. 심리적 측면, 기분이 나쁘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멍해진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하얘진다든지 입술이 마른다든지 심리 내면의 표현이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이렇게 신체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뭐 갑자기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손에 땀이 난다든지 이런 것 등이 모두 바로 여기 나오는 신체화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1번의 문제 한번 다루던지 또 메슬로우 나왔군요. 욕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설, 당연히 욕구 5단계도 수제됩니다. 욕구 5단계 꼭 암기하시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 보면은 생리적 욕구라 음식, 수면, 성의 욕구, 자 생리적 욕구 존재를 합니다.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안전, 보호, 의존, 질서, 또 구조의 욕구, 안전의 욕구 좋죠. 그다음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 친분, 우정, 그렇죠. 왕따 당하지 않는, 나도 같이 물이 흐르듯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데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는 4번째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에는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자존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번째 단계에 해당이 돼야 되겠어요. 자존감의 욕구 또는 존경의 욕구인데 능력, 신뢰감, 성취, 독립의 욕구, 자신의 욕구, 창조성 다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뭐 그냥 서비스 문제로 내는 거 되겠군요. 그래서 존경의 욕구. 또 메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욕구의 상한선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물론 지금도 먹고 사는데 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극단 빈곤, 우리나라는 보통 어디에 들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인간의 욕구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아실해 주는 건 아니고 거의 자존감의 욕구해 줄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시받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내가 값지는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을의 입장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의 욕구 수준까지를 봅니다만은 소말리아나 아이티나 이런 이라크 또는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는 어떤 데서는 극단 빈곤에서는 우리가 TV를 보면은 그 어린애들이 그 무거운 주석통을 들고 물을 얻으려고 10km씩 이렇게 20km 다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그러면 하루라도 좀 깨끗한 물, 하루라도 좀 배불리 먹어봤으면, 하루라도 전쟁 포소리가 안 나서 하루라도 좀 코 골고 한번 깊이 잡았으면 목적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안전의 욕구도 아니고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72억의 인구들이 모든 인간의 욕구를 여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소위 인간의 욕구 추구의 상한선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6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문제가 나왔네요. 피아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피아제의 인지발달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설명을 하는데 감각동작기는 약 24개월까지, 우리나라로 봐서 3살이지만 그냥 어쨌든 24개월 정도까지를 감각동작기라고 그냥 설정합니다. 일부에서 18개월 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한 2살 정도까지. 다음에 전조작기는 우리의 학령 단계, 구체적인 학령 단계는 아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 그래서 2살에서 3살, 그리고 4살에서 한 6살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를 전조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 단계를 말합니다. 초등 단계. 그래서 성격은 맞고 잘 까불지만 약간 단순한 은초딩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초등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초등 단계에서 이 구체적 조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단어 4개를 쓰죠. 구체적 조작기 초등 단계에 가면 바로 불변성이라고는 보존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보존. 불변성이라 보존의 하위 개념으로 보상성, 동일성, 그리고 가역성
이런 하위 개념이 등장하고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존의 개념과 하위 개념이 발달하면서 가역적 사고도 가능해집니다. 가역적 사고도. 전조작기에는 생각을 되돌릴 수는 없는 수준이죠. 비가역적 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가역적 사고 가능하고, 그리고 분류를 다른 말로 유목화 이렇게 표현하지요. 유목화. 또 서열, 비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초등 단계, 초등 수준이면 이런 정도는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관적 사고를 넘어서 이제는 논리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논리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가 되겠어요. 한번 보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인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다. 이 급속도로 시험 때 본적 긴장했는데 또 놔둬보시고,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이건 확실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맞는 것이 되겠어요. 어떤 니은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분류, 서열, 탈중심화, 언어 기술을 획득한다. 언어 기술을 획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기술을 획득한다. 분류, 서열, 그리고 전 조작기에 있는 중심화에서 벗어나 탈중심화 맞는데, 문제는 언어 기술의 획득은 이건 뭐야? 언어 기술의 획득은 전 조작기의 초기에 있는 거죠. 언뜻 보면 이거 왜 틀렸죠? 그런데 언어 기술 획득이 바로 어린애 수준에 넘어가는 그 함정이 되겠어요. 바로 이것은 공간을 이용한 함정을 판 거예요. 공간을 이용한. 그래도 우리가 1교시 1년이니까 여기도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3교시 되면 대부분 여기 그냥 왜 틀렸어요? 사람들이 가져올 거예요. 함정.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면 그 양적 속성도 바뀐다? 안 바뀐다. 전조작기만 하더라도 똑같은 텔레비전을 앞에 놓고 저 멀리 놓으면 어떤 게 커? 그러면 애들이 앞에 있는 게 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작기 수준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크기가 같아. 크기의 불변성을 알거든요. 보존에게 바뀐다가 틀린 거죠. 답은 기억번과 니은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자, 행동주의 기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동주의 행동수정이론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완훈련, 토큰경제, 정보처리, 자기주장훈련, 타임아웃. 자, 이게 정보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지발달이론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보처리.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뭘, 여기는 근육이완훈련이라든지 체계적 감감법이라든지 다양한 행동 수정 기법에다 다 보았던 것이고, 여기 정보처리는 인지 이론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굳이 뭐 판서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융의 분석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 그러면 프로이드, 그리고 아까 방어기제 나와서 안나 프로이드, 다음에 에릭슨, 아들러, 융을 보는데, 융은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융의 분석 심리, 자아. 융은 자아와 자기를 구분을 하지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스스로의 경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본래부터 존재하던 나, 선험적인 나를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이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과 경험 세계 속의 나를 자아, 에고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자아,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 심상이며, 여기 의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도 모르는 무의식을 의식과 결합시키는 원형적 심상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의식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정신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어요. 다음 페르소나, 우리가 퍼슨에다 이자를 붙여서 A를 붙여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가면이라고 그러죠. 자기나 자아와는 좀 다르게 공식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나를 공식적 사회생활 속에서 그래서 자아의 가면이라고 한다. 외부와의 적응에 생기는 기능 콤플렉스.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침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나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영, 그림자라고 하는데 섀도우,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적 측면에 있는 부정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
또 다른 나의 모습. 사람들은 나보고 전에는 나보고 군인이냐고 물었어요. 오랫동안 나는 아니라고 해도 군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찰에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어떤 술집에서는 안주도 내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돈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지불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더 먹으니까 이제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내가 성직에 있다고. 왜냐하면 일요일 날도 가방 들고 나오니까. 그래서 나도 넥타이 머리에 메고 놀 줄 알아요. 노래방도 할 줄 알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마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점잖아야 되고 더욱더 근엄해야 되고 이런 그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식적인 생활 속에서 밖으로 보여주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내면에 나도 일을 한번 저지르고 싶고 나도 미친 척 한번 하고 싶고 나도 깽판 한번 치고 싶고 나도 술 먹고 좀 헛된 소리도 하고 싶고 하거든요. 그런 내면에 숨겨있는 나. 그것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참 잘 간수하다가 언제 폭발시켜? 술 처먹고 정신 잃어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점잖은 사람도 저런 얘기를 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바로 음영이 튀쳐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무의식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유물. 개인마다 그 원형이다. 아니다. 개인마다 원형이 다른 게 동일한 거죠. 집단무의식은 인류 공통 또는 종족 공통의 어떤 정신세계의 청사진으로 그냥 DNA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세계에 있는 어느 것 등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 민족과 베트남 민족은 경로 효친 중에 맞으면 동양의 유교 사상 중에 특히나 유별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 유럽에서 만약에 동양 쪽에 입양을 한다면 특히 한족이나 만약 우리 민족이나 베트남을 선호한다는 것이 단지 태어난 것밖에 없고 눈 감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유별나게 가족애도 강하고 경로 요청이 강하고 노인분들이 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대화할 때에 잘 들어주고 그런데요. 그런 것이 하나의 DNA든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는 여기에 틀린 거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재하는 DNA입니다. 다음에 개성화 또는 개별화라고 하는데 융이 강조하는 것이요. 자기 실현이라고 하며 자기 실현. 특히 이 자기 실현을 언제 한다고 그래? 개별화를 융은 중년기에 한다고 그러죠. 인생 후기의 중년기. 모든 콤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 성격을 조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이런 표현들은 제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첨가해서 노트에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또 피아제의 문제가 나왔네요. 피아제. 아까 피아제 구체적 조작기를 다루더니 또 여기에서 피아제를 다뤘어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아제의 이론 중에 좀 넓은 개념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발달 단계의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아닙니다. 피아제, 프로이드 또는 행동주의 심리학 이런 그의 공통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인간들도 인간이라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인지가 발달하고 성격이 발달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거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그걸 보고도 도덕성, 인간이라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도덕성을 그런 단계를 밟으면서 발달해 가는 거야. 누구나 다 그래. 라고는 절대론이나 결정론적이죠. 절대론. 다르게 틀린 거지. 인지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당연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인지발달은 동화 기제와 조절 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뭐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다 아시는 거고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이다. 자, 이런 표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완전체일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첨가를 해놓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면 이제는 아들러가 나왔네요. 아들러가 나왔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서 출발이 된다.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들은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자기 스스로만을 위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하지만 사회 또는 공익을 위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하게 된다. 그래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그러면서 이 성격이란 말 대신 생활 양식이란 말로 바꿔 쓰면서 이 생활 양식이란 말을 바꿔 쓰면서 프로이드와 똑같이 이 발달 단계를 프로이드도 인간의 성격의 기초는 5살 또는 8살 정도인 소위 유치원 단계에서 기초가 형성되어서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들로도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8살 정도의 기초가 완성되어서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성격과 같은 말로 쓰는 생활 양식을 4개로 나눴어요.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형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생활 양식 나와요. 생활량. 그중에 지배형, 생활 양식의 유형. 생활 양식을 2개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중에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은 없어요. 지 욕심만 많아. 사회적 관심은 별로 없지만 욕심이 많아서 활동 수준은 높아요. 이것을 지배형이라고 해요. 그러나 사회적 유형은 사회적 관심도 많고 활동 수준도 높아요.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 수준도 없어요. 착취형 또는 기생형이라고 하는데 착취형, 기생형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같이 가서 한몫해서 편승하고 그래서 뭐 사회적 관심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중간 수준, 약한 쪽의 중간 수준, 활동 수준도 그저 그렇고 중간 수준 이렇게 하는 것은 기생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은 예상했던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사회적 관심이 적고 활동 수준이 높아. 사회적 관심이 적고 활동 수준이 높아. 이렇게 독단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기 욕심이 많아요. 이게 바로 지배형이에요.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높아.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높은 것은 사회적 유형형이에요.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낮은 유형, 다 낮은 것은 이건 회피형이에요. 기생적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 의존하여 벌써 더 안 읽어도 되겠지요. 이것은 기생형 또는 착취형이라고 해요. 사회적 관심이 많고 활동 수준이 낮으며 뭐 이런 수준도 있겠지만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금 지배형에 대한 설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주요 관계.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8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격 발달을 단순히 단계 이행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을 대비하면서 8단계를 설명하는 그걸 양극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등등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누구의 중점을 두고 누구를 인생의 멘토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때 어디에 또는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극복해 가느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신자, 죽은 자, 진생, 신자,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이 단계는 그냥 어린이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이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린이집 단계 이 단계에서는 이제는 이 자유신자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어린이집 단계 선생님도 좋지만 역시 어린이집이거든 엄마 아빠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에서는 엄마나 양육자 눈앞에서 나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에게 중심을 두지만 여기는 어린이집 단계는 교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떤 부모가 되겠어요. 부모의 주로 주되는 관계를 맺어요. 그다음에 신자, 주, 근자, 근면성 대 열등감은 이건 초등학교 단계예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건 학교나 학교 또는 뭐 또래 집단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통합성 대 절망감,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자아 동정 대 절망감은 이건 노년기를 말해요. 노년기는 이제는 바라보는 관계의 폭이 인류라고 해서 넓은 세상을 봐요. 종교에 관련된 사람은 신의 세계 미래를 봐요. 그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친생자 여기는 청년기를 말해요.
청년기에는 소위 이성이나 또는 배우자에 초점을 둬요. 가족이죠. 가족에. 그다음에 정체감대 역할을 합니다. 신자, 주근자, 자하 정체감대 역할을 하면 이거는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이죠. 친구. 친구에 미쳐서 못 살아요. 친구들과 같이 자고 친구 집에 가서 자기 좋아하고 친구들. 모든 도덕성의 기준이나 행동 기준을 친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친구를 향해서 가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에릭슨의 신자, 주근자, 진생자는 노트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꼭 가지고 가셔야 인행사만 해도 약 3개 내지 4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 8단계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 교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환경에 잘 어울려 가는가,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적합한 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인간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기본 개념이네. 인간의 병리적 관점을 강조한다. 인간을 바라볼 때 병리적 측면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중심으로 바라본 것은 전통적인 의료적 관점이에요. 생태학적 관점은 발전지향적인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여기는 발전지향적인 긍정적인 쪽에 초점을 둔 상호작용이지 꼭 이거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합성이란 인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이 부합되는 정도를 말한다. 자, 이것도 언젠가 독립적으로 한번 나와야 될 거예요. 적합성. 인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이 부합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보면은 생활 모델.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적합 수준을 조모한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요구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인간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한다. 특히 이게 바로 이 생태학적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생활 모델의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사유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유체계 이론. 자, 우리가 시스템 이론을 가지고 거의 활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시너지라고 하는 병합효과지요.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구성 요소들이 같이 결합됨으로써 단순 수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폐쇄체계 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왜 관련이 없겠습니까? 폐쇄체계도 그것이 완전히 엔트로피가 완성되는,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들 간의 빠른 결합을 통해서 기존 산술적 영양 이상의 영향을 보여줄 거예요.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시너지라고 할 적에는 시너지에는 모든 요소라고 하는 구성 요소 자체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너지는 일반적인 체계의 개념으로 보는 것처럼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린 체계, 개방 체계에서 시너지라는 단어를 쓰고 폐쇄 체계에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사라질 거기 때문에 다룰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1번 놔둬보시고. 안정상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분들 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부분들 간 관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하는 상태를 말해서 계속하는 상태는 안정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려는 경향성, 그러려는 ing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개방체계에서는 항상성, 폐쇄체계에서는 균형이나 평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건 맞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항상성, 시스템에서 위기가 왔을 때 불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 아니죠.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려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항상성이라고 개방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어요. 균형은 주로 개방체계에서 아니죠. 균형은 폐쇄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정한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여 이게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며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여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균형이 아니라 항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성. 피드백, 피체제 구성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 이런 유용한 에너지가 사라져가는 상태를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번 왜 관련이 있어? 아니 관련이 없어 라고 하겠지만 C는 다룰 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함정은 1번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나 성과물 산출을 목적으로 한 집단은, 자, 우리가 집단, 그러면 이 집단은 우리가 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다양한 집단에는 크게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 나누죠. 과업 집단은 집단의 과업 안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치료 집단은 집단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 주목적을 두는 겁니다. 욕구 충족에. 그 중에 여기 보면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나 성과물 산출을 목적,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조직 문제. 그 때문에 이건 조직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의 과업 안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건 답은 과업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에 보시면 개방형 가족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핵심은 뭐 가족체계든 설사 없어도 개방형 체계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어요. 개방형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를 끊임없이 유입하고, 그러면서 체제 유지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바로 이런 과정이거든요. 바로 이런 과정. 그렇게 해서 엔트로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로 네겐트로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스템 운영 과정을 해요. 엔트로피 상태가 유지된다.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써서 이건 폐쇄 체계에서 쓰는 거죠. 폐쇄 체계에서. 여기는 네겐트로피가 좀, 기억이 들어간 것은 다 틀린 거죠. 기억이 들어간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뭐 니은 디귿번은 다 맞는가 보네. 외부로부터 정보를 통해 체계 기능을 발전시킨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정보를 통해 에너지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류, 환경과의 교류 다 맞군요. 리을번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는, 이거 말이 안 되죠. 끊임없이 투입이 되고 끊임없이 산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15번에서는 니은번과 디귿번, 리을번은 들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근자의 문화 비중이 사회환경에서 보통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문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동화는 원문화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류 사유의 문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원문화의 것을 유지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게 보면 베리가 제시한 문화 적응 모형에는 동화형, 또 그런가 하면은 분리형, 또 주변형, 또 그러면 통합형이 있겠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내가 한국에 시집에 와서 한국에 살게 되었다면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면서 자기 고향 문화는 좀 더 격리하는 그것은 동화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에 시집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문화, 한국의 의문화, 예절 이런 거에선 어울리지 않으려고 멀리하면서 옛날 고국의 문화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분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서 고국의 문화도 여전히 지켜나가는 것은 통합형이라고 합니다. 새로이 들어온 이 한국의 문화도 멀리하면서 고국의 문화에도 관심이 없는 것은 이것은 주변인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원문화와 같이 고국의 문화는 유지하면서 주류의 문화, 한국의 문화에는 소극한 것은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이거는 1번은 분리형이 되겠어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이건 미시체계가 아니라 거시체계가 되겠어요. 거시체계가 됩니다. 개인의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충족에 영향을 준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에 예술, 도덕, 제도 등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 4번은 볼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같은 형태를 가진다. 아니죠. 누나 상대성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태아기 유전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태아기 10개월째 태어나는 이렇게 태아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전성 질환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성 질환은 요즘은 넓게, 옛날에는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은 여기는 어떤 정신적 이상 모두를 넓게 바라본다.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장애에 묘성 증후군이 포함된다. 묘성 증후군이라는 것은 고양이 울음처럼 이렇게 울음소리를 내는 건데 아주 좀 드문 이런 이 유전자 이상에는 묘성 증후군이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유전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거고.
유전성 질환을 가진 태아는 임신 초기에 유산된다. 아닙니다. 유전성 질환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에 성장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찰되면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뭐 초기에 유산, 이건 틀린 것이 되겠고, 유전 질환의 가능성을 알기 위하여 임신 15, 17주경에 양수 검사를 통해서 양수 검사를 할 수가 있으나 태아의 손상을 좀 누려. 뭐 이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것은 여기 생리학적으로 묘성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지. 그래서 좀 새로운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여러분에게 뭐 수석 합격을 원하신다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학적 또 생리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18번에 보시면 피아제를 넘어서 이제 피아제, 감각 동작기. 아까는 구체적 조작기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감각 동작기가 나왔네요. 감각 동작기는 아직은 언어 발생 이전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언어 발생. 분류라고 하는 것은, 분류는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죠. 구체적 조작기. 대상을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서열이죠. 서열. 이 서열이라는 것도 역시 구체적 조작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상의 질량, 무게가 형태, 위치에 따라 변화해도 보존될 수 있다. 보존? 이것도 역시 구체적 조작. 다 구체적 조작기군요. 대상용 속성. 답은 4번이겠네요.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등장하는 대상불변성. 붕어 대가리가 사라진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대상불변. 사물의 존속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감각동작기. 조합기술은 뭐예요? 조합기술은 이것은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기 정도에 나오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융이 제시한 융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네요. 아주 드문 경우가 되어 있는데 보통 프로이드 하나, 에릭슨 하나, 애들러 하나, 융 하나 이렇게 해서 네 문제가 정신분석에 나와야 되는데 뭐 장어기제, 프로이드, 융 또 뭐 아들러 이런 것처럼 다 나와 있네요. 융이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장년기의 성적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뭐 설사 장년기, 중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년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장년기.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보통 우리가 중년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고 문제 해결력의 최절정기라고 합니다.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터득한 원리를 믹서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해결력의 최절정기. 문제 해결력의 최절정기. 그 때문에 생산성의 시기, 생산성 대 침체 감호 단계라고 설명하면서 창조적 생산성이란 말을 쓰는 것이 중년기가 되겠어요. 남성은 여성적 측면이 아닌 모습을 나타난다. 융은 모든 인간에게는 양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성이 있다고 보는데 양성.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다 해서 남성으로만 존재하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 세계에는 또 다른 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남성은 중년기가 되면 바로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성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도 없고 과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중년기 되면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졌는지 냉장고 다 감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던 여성성이 표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합니다. 틀린 거지. 아니마가 되겠어요.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 돌려 자정체감 대혼란이 바로 이것을 개별화, 개성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외부 세계에 물질 구조에 온 힘을 쏟아가면서 살아오던 엄마 아빠가 이제는 자기 내면 세계의 정신 구조로 리비도를 되돌리는 것을 개별화, 개성화라고 중년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여성은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여성은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그렇죠.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남성성, 숨겨져 있는 남성성이 등장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니무스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이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다만 것이 되겠네. 답이 두 개인데 왜 세 개가 있을까? 함정이 뭐예요? 자아 정체감 대 혼란이라거든. 이것은 청소년기에
융을 문제로 내고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이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미가 되겠어요. 때문에 여기가 틀린 거죠. 답은 기억번과 리을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찾아낸 겁니다. 그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유아기 혹은 아동기의 주요 발달 가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아기, 아동기 그러면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보자는 건데 애착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아기에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먹는 영아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아기의 사유성의 가장 대표적인 표출을 애착이라 하고 애착을 바탕으로 해서 낯가림이라든지 분리불안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래관계 뭐 다 좋습니다. 애착은 영아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21번에 보면 청년기 또는 장년기의 발달 과제의 학자와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별로 썩 좋은 문제는 이렇게 아니겠습니다만 자 거기 보시면 청년기와 장년기 보통 우리가 성인기를 성인 초기, 청년기, 성인 중기, 중년기, 성인 후기, 노년기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문제가 복잡합니다만 거기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보면은 팩 레빈슨, 굴드, 에릭슨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옳게 레빈슨 직업 선택에 관련된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사 계절론을 주장한 사람이 레빈슨이 되겠고 팩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자아 분화, 친밀한 관계 여기 친밀한 관계 여기는 청년기의 특징이 되겠는데 청년기 이 청년기 요걸 설명한 사람은 에릭슨이 되겠어요. 에릭슨. 바로 이 친밀, 자아 분안에 자아 몰두를 하는 것은 팩의 특징이 맞아요. 그러나 친밀한 관계냐 아니면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에릭슨이 주장한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친밀감 대 고립감이란 단어는 에릭슨으로부터 나온 용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로서는 가르치는 저 입장에서도 좀 불쾌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에 보면은 태아기의 기형 또는 저체중을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환경적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옳지 않은 거 저체중 간접흡연, 항생제 섭취, 알코올 섭취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폴리염화 비페닐 뭐 이게 노출 뭐 아마 화학거에 대한 노출 철분 섭취 뭐 이건 남자분은 잘 모르는 얘기지만 어쨌든 뭐 임신했는데 남편이 뭐 철분 뭐 오늘 사줬니 안 사줬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분들에게 좀 다소 좀 불리했던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아마 태아기에는 많은 그 산모들에게 철분 섭취가 필요해서 그 철분 영양제 판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3번에 보시면 유아기, 인지발달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가 유아기 3살, 6살 그러면 우리가 인지발달이라면 피아제의 발달 중에 전조작기를 말하는데 전조작기. 표상에 의한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불알론적 사고, 연역적 사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연역적 사고는 뭐예요? 이것은 청소년기인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조합적 사고, 추상적 사고, 미래 가능성 지향적 사고 이런 말들은 청소년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유아기의 특징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규블러-로스가 제시한 죽음 후 직면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규블러-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5개 단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블러-로스가 제시한 죽음에 이르는 5개 단계. 처음에는 부정 단계. 에이, 내가 왜 이게 부정 단계.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가 부정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분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초월자에 의존하는 협상 또는 타협 단계. 그리고 우울이란 단어는 4번째 단계라고 그랬죠. 우울은 4번째 단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5번째 단계가 받아들이는 단계, 수용 단계. 자학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그리고 우울, 그리고 수용 단계로 이루어진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리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애주기 이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 생애주기, 성장과 발달은 횡단적으로 일어난다. 성장과 발달은 횡단적으로 일어나지만 종단적으로 끊임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일어나죠. 늙어 죽을 때까지. 인간의 삶에는 비지속성 단절의 특징이 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삶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해야 된다. 프로이드처럼 본능적 측면, 정신적 측면, 성격적 측면 이렇게 부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물론 당연히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하여 환경보다 유전적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하되 어느 영역은 환경이, 어느 영역은 유전이, 어느 시기는 환경이, 어느 시기는 유전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것보다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건 논리가 맞질 않아요. 생애주기 연령 구분은 국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가 독립을 하는 시기를 성인기라고 하는데 저개발국가나 극빈 국가와 같은 것은 홀로 서기, 독립적으로 생계를 끌어갈 수 있는 성인식을 보통 10살 전후에 서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 살입니까? 남녀 공이 초혼 연령이 32살이 넘었잖아요. 32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캥거루족이 되어서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니 또 엄마 아빠가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근데 극단 빈곤이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10살을 약간 넘었으면 자기 먹을 거는 자기. 애들 보세요. 극단 빈곤 국가는 10살짜리가 그 벽돌 찍어가면서 엄마와 동생을 먹여 살려야 돼요라고 이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생애 주기의 연령 구분은 획일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봤습니다만은 2017년도 이런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2017년도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16년도에도 15년.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내년에도 이 문제가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영역을 약간 방향만 바꿔내는 것이지 이 영역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소중히 보시고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주변을 확대시켜서 내년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